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가 쓴 편지가 공개됐죠. 편지에서 주포 김모 씨는 김건희 여사만 처벌을 피하고 자신들은 처벌을 받을까 우려했습니다. 또 공범 민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직후인 2012년 1월 다른 투자건으로 김 여사와 통화와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았다는 점, 또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0년 9월과 10월 김 여사와 40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 등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가 한 명쯤은 더 나와야겠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중도해지 없이 내 연금 그대로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2부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크게 봐서 지금 최근에 보도된 게 두 갈래. 그러니까 김 여사가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22년 보선의 보궐선거에도 개입했다는 거 하나랑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공범과 연락한 사실이 또 뒤늦게 드러난, 이렇게 크게 두 갈래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이죠. 이종호 씨에게 지난 2020년 9월부터 한 달간 한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21년 4월에도 또다시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그렇죠. 자, 이 사실은 그 비공개로 진행됐던 민모 씨의 참고인 조사 그때 당시인 거죠. 그러니까 21년 4월은. 그렇죠. 예. 이건 사실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알고 연락을 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모 씨가 이제 주포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주가적인 주포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비공개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날 연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사실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언론들이. 언론들도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조사를 받은 것도 몰랐고, 4월 제가 정확히 지금 13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4월 14일이요. 14일. 그날 조사받은 거를 언론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그게 그 날이 우연히도 일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럼요. 아니, 비공개로 소환된 사람, 특히 주포에 대해서 비공개로 소환됐는데 그 날에 관련자와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했다, 뭐 연락을 했다. 통화든 문자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남편이 검찰에 있을 때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그 미공개 정보, 즉 비공개로 소환된 일정들이 알려지거나 수사 내용이 일정 부분 또 알려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뭐 우리가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정황이 보여진 거죠. 언론도 모르고 비공개로 했던 일이 지금 이제야 밝혀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왜 비공개로 조사받고 나온 그날에 관련자들이 통화를 하는가. 이 부분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윤 대통령이 연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혹시 뭐 비밀 누설죄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수사 내용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은, 수사 내용은 특히 관련자들에게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만약에 수사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떤 그 수사를 피하거나 또는 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사라는 검찰 입장에서 피고인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사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또 그런 의혹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수사의 비밀이 누설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정면을 이제 부인하면서 오히려 수천만 원 손해 보고 그냥 손해봤다. 빠져나왔다. 그다음부터 그랬죠. 저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자들과 연락을 딱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것도 보도로 나온 건데 예. 그때 이제 당시에 손실을 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4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한 말은 맞아. 4,700만 원 정도. 예. 근데 그 공교롭게도 이거 너무 공교롭습니다. 그 4,700만 원이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주포가 지인의 계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계좌에게 계좌로 4,700만 원을 보내요. 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그때 손실 난 거를 주가 조작을 했던 주포나 아니면 관계인들이 보상해 준 거 아닌가, 변상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4,700만 원이란 명확한 같은 금액이 그것도 5명의 지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예. 그 일부러 이걸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손절하고 더 이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로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손실 보고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당시에 주가 조작을 실행했던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계좌로 그 손실된 만큼의 금액을 집어넣어 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이었죠? 예. 지난주였나요? 그 왜 예. 경기도의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 모른다고 예, 예, 해서 검찰이 예. 2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구형했죠. 네, 이거는 맞습니다. 훨씬 중요한 사안 같은데요. 이것도 당연하죠.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예. 퇴임 후에 형사처벌 가능성 있지 않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연히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서 보면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로 어떤 사실을 발표하고 그것 때문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런 행동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가 지금 추측과 의혹 속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 예. 대통령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게 모든 게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이 문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손실을 보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도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예. 그러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요. 수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정황들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를 그렇죠. 통해서 예. 본인의 당선에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예. 검찰 이제 퇴임 후에 예.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기소가 되고 예. 이제 재판에 따라서 어떤 예. 형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선 무효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임기를 끝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당선 무효가 되면 그 당에 보존됐던 선거 비용을 다시 회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비용이 뭐 수백억대 아닐까요? 수백억이에요. 대선 지금도 뭐 아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뭐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이 400몇 억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예. 거의 그때 비슷한 형태, 득표율도 비슷하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금액을 정확히 제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400에서 500억 정도 썼을 것 같은데 예.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선거 당선 무효가 되면 뭐 임기는 끝나버렸으니까 그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 국민의 힘이 변상해야 될, 그러니까 변제해야 될 금액은 그보다 훨씬 커질 수 있겠죠. 아, 이 국민의 힘이 변제를 해야 그럼요. 되나요? 당에서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당에서. 당으로 그걸 돈을 줬거든요. 선관위 예. 당에 지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당에서. 만약에 당선 무효형까지 나온다면 그러면 그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의전 이런 것도 다 없어져야죠. 당연히 없어지게 없어져야죠. 되는 거고. 그럼요. 아니 근데 그렇다는 게 정말 이게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요. 이 네. 정도 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뭔가 좀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뭘 좀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되면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라든지.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요 불리한 거 나오면 늘 본인들한테 유리하거나 또 민주당에 불리한 거 나오면 늘 한마디씩 또 하셨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관련 지금 JTBC가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심지어 우리가 뭐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김태호 1차장이 국회의장 격리 안 했잖아요. 거기에는 또 금방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해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낫죠. 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회 태극기를 보지 못해서 국회의장 경품 못했다는 게. 난 보면은 너무 이 해명이라도 내놓는 게 더 염장지는 것 같아요, 국민들. 더 염장지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한두 명이 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국회의장 격리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못 봤습니까? 아니, 다 보고한 겁니까? 아니, 그리고 그 애국가도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행동을 보면 힐끗 쳐다봐요. 우측으로 이렇게. 예. 태극기 쪽으로. 그걸 못 봐서 격리를 안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못 봤더라도 옆에서 하고 있으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격리하고 있는데 왜 혼자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국회에 대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몰라서 안 했다기보다는 뭐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이라고 어떤 의도에서 왜 유독 혼자만 격리를 안 했을까? 이해가 안 가서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의도?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이 김태호 차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아니면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인 태도가 친일적인, 그러니까 일본의 우호적인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의심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 자, 이렇게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다뤘는데 근데 이 고발 사건 공천 개입 의혹,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다 그러는데 이제 수사 4부에 배정이 됐죠. 배당이 됐는데 지금 수사 4부가 최상병 사건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4부인데 맞아요. 지금 인력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김 여사 이 관련 건까지 이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난 그런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 배당을 왜냐하면 고소 고발에 들어왔으니까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진실 파악,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해병 관련된 문제도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인력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산도 줄이고 막 이랬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예산이나 편성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안 해주고 있어요. 더 도리어 예전보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예산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수처의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절대 인력이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다. 부족해요.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뭐 다음 주쯤 처분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할 것 같은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최재형 목사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8명으로 1명이 더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불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릴 거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청탁을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처벌하면 받은 사람이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조사는 단순히 최재형 목사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으면서 청탁을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에게 뭔가를 전달하면서 청탁을 했고 그걸 남편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남편이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까지도 가능해지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혐의 처분해서 그냥 불기소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의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열 손가락도 모자랄 정도로 부족하죠. 이렇게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하에서 수사를 받는 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그러니까 나가서 특검 수사 받는 것보단 그리고 퇴임 후에 수사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네.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받고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네.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나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서 그걸 인정할까요? 제가 볼 때 논란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품백 수수 의혹이에요. 네.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가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그거 이전에 검찰총장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의 관점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긴 했지만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걸 검찰이 수사한들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하면 보나 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아래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과연 문제 있다는 결론을 내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되려면 조금 애매할 때 그게 가능해요. 명품백도 사실은 명백한데 지금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오든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믿기 어려울 거고 그러면 검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격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수사를 계속 미적미적되면서 정권 끝날 때까지 그냥 미루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였죠. 방송사법, 또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다 이제 재표결 붙여졌는데 결국 부결이 됐는데 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최상명 특검, 또 뭐였죠? 지역화폐법. 예. 네, 지역화폐법. 네. 이건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어제 부결됐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어요. 근데 뭐 거의 저는 100%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또 표결합니다. 재의결할 건데요. 네. 김건희 특검법이 저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더 나올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명시적으로 반대 표시를 찬성 표시를 했고요. 예. 3명 정도가 더 나왔거든요, 찬성이. 예. 그런 정도라면 이번에 하면 더 늘어날 거다. 특히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전체에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지금. 예. 아니, 선거는요, 선거해야 됩니다, 선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도 해야 돼요.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지만요.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1년 한 몇 개월 지나면 지방선거 해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패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 살 길을 궁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잖아.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어서 이번에 재의결했을 때는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이거 부결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거고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친한계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48초 지나고 있네요.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근 뜨거워지고 있는 이슈죠. 이 금융투자 소득세 왜 이렇게 논쟁거리인지 앞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뭐 금융에 투자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 네. 매기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네. 앞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한번 또 유예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2020년 말에 법은 통과됐었는데 한 차례 여야 합의로 2년이 늦춰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밝히면서 또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 금투세를 유예 또는 이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이 토론회가 열리는 등 이 강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연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과세한다. 이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매기는 세금인가요? 네, 일단 뭐 원칙부터 보면요.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매긴다. 이게 이 국가의 조세 기본 원칙입니다. 네. 내가 뭐 상금이나 상품을 받았을 때 제세공과금이란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여기서도 소득이 발생했으니 이렇게 세금을 내고 이것도 한 은행에 20몇 %대죠, 이것도. 예. 맞습니다. 예. 22%를 22%, 떼고요. 예. 예, 은행에 적금을 넣었다가 이제 만기 해지가 할 때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다가도 세금을 뗍니다. 여기도 뭐 15.4%인가 뭐 떼고. 네. 예. 그리고 뭐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상속소득 모두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내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금 자체가 앞서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될 때는 세금을 내는데 워낙 이 파생 상품도 많고 새로운 금융 상품이 등장하다 보니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고 부과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것 때문에 세금을 좀 통일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예. 네, 국내 주식의 수익이 연 5천만 원, 또 기타 뭐 펀드나 뭐 ETF 같은 상품의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자는 게 이 금투세입니다. 예. 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세금도 매년 인하해 왔고 내년에도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미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때는 뭐 어떤 이유를 들었었나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이 밸류업, 한국 증권가의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올해 7월에 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또 한 번 밝히면서 야당이 이 금투세 폐지 법안에 동참해달라라고 이 여당이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금투세 이 폐지 입장의 주요한 기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또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 금투세 시행되면 우리 증시 확 내려앉는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앞서서 5천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5천만 원을 1년 동안 거래를 해야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두게 됐을 때 이 네.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익과 네. 손실 다 합쳐서 5천만 원 이상일 때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주식에는 1억 벌고 네. 어떤 주식에 5천만 원 손해 보면은 5천만 원이 네. 남으니까 여기는 이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5천만 원 넘어서면 이 넘어선 분과 이 이익에 모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네. 5천만 원 넘어가는 만큼만 세금을 내는 건데 예. 이게 만약 5억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사실 이 5억도 엄청난 액수긴 한데 네. 1년에 10% 수익을 내야 5천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1년에 10%를 번다는 거는 사실 세계적인 투자 기재들도 쉽지 않은 일이고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제 이 법을 만들었던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과세, 세금을 내는 대상자는 15만 명에 불과했는데 예. 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1,400만 명인 것을 대비해 보면 약 1% 정도에만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1%를 위한 이게 금투세 폐지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윤 대통령이 또 세계적인 흐름과 또 역행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서 우리도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해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가짜 뉴스예요, 그럼?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큰 증권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다음 일본, 이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주식에서 수익을 내면 무조건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에 수익을 냈냐 손실을 봤냐와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마다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는 이 국가들은 없고요. 예, 예. 한국은 그동안 반대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증권거래세가.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자고 한 취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세계적인 추세에 좀 맞추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모두 합의 끝에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 국가들은 네. 금투세를 폐지했다. 아, 금투세를 매겼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거 참모들이 또 잘못 보고 한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왜 이런 또 이거는 뭐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인 이 어느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 사실 이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이 만들어진 법을 또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맞습니다. 또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법을 폐지하려고 하더라도 이 국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과반을 넘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이 과반을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분위기가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에 당대표 연임 도전 자리에서 원론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식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억울할 것 같다면서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였죠. 24일 국회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공개적인 찬반 토론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내에서 찬성 의원들, 반대 의원들 나눠서 이렇게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관련해서 세금을 매기는 체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 결정에 장애가 발생했다. 차라리 세금을 단일화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더 용이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이 공시지가 현실화 등 이 뼈아픈 과세 정책의 사례들이 있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국세청의 구호가 될지는 몰라도 이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할 정당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도층을 좀 겨냥한 이런 태세 전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도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유예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시행팀보다는 폐지팀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까 지금? 당내에서?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폐지 또는 유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같이 따라가겠죠 대표랑. 이 반면에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됐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소위 이야기하는 친문재인 의원들은 또 금융투자소득세 그대로 시행하자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까? 네. 금투세 갖고 또 친명, 또 친문 이렇게 또 갈리는군요. 민주당에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세수가 부족하다. 앞으로 세금 걷어들일 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걸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여야에서는 이렇게 논쟁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보수 언론에서도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사설을 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한국처럼 거래세를 지금 없애가는 추세인데 금투세마저 중단하면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게다가 금투세 폐지 명분으로 민생을 거론하는 것은 참 듣기에 거북하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손해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앞으로 이 하반기 국회에서도 야당 내에서 꾸준히 이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단계적으로 거래세 이제 폐지 지금 시행하듯이 그대로 가고 금투세는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양보를 하더라도 그 5천만 원 상한선 이걸 조금 늘리는 한이 있어도 뭐 7천이든 1억이든 금투세는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